바다 깊은 곳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바다의 거의 95%는 아직 탐험되지 않았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용감한 탐험가들, 심해 카메라들, 그리고 훌륭한 고고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또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몇몇 믿을 수 없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7m의 거미개에서부터 18m의 선사시대 메갈로돈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 거주자들은 생김새와 크기가 참 다양해요. 하지만 거대한 몸집으로 유명한 바다 생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고래종 중 어떤 게 가장 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자, 범고래는 아니에요. 좋은 추측이지만요. 범고래는 7m에서 9.8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스쿨버스보다 약간 작아요. 일각고래는 어때요? 아니요, 이들도 가장 크지는 않아요. 이 바다의 유니콘들은 주로 북극해에서 살고 4m에서 6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건 2.7m의 엄니까지 포함한 길이죠. 맞히는 게 힘드나요? 좋아요, 제가 졌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 긴수염고래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25m에서 32m의 흰 긴수염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이에요. 진짜로요. 이 동물들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크고 선사시대 메갈로돈보다 더 커요. 만약 흰 긴수염고래를 스쿨버스 옆에 놓아둔다면 그걸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흰 긴수염고래의 혀는 코끼리 무게와 같을 수 있고 심장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거구의 생물이 매일 약 4톤의 크릴새우를 먹어야 하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늘날 흰긴 수염고래의 웅장한 비율과 경쟁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좋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를 거예요. 해파리예요. 아니요, 해안가에 밀려와 해변에서의 완벽한 좋은 하루를 망치는 작은 해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해파리인 사자갈기 해파리 말이에요. 이 무척추 동물은 길이가 36.6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빨간색, 보라색, 심지어 주황색 같은 다양한 화려한 색들이 있죠. 게다가 길이만으로 놀래주기가 성에 차지 않는지 사자갈기 해파리는 70에서 150개에 이르는 엄청난 8세트의 촉수를 자랑해요. 총 1200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대왕쥐 가오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오리예요. 이들의 날개 길이는 버스보다 길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길이가 9.1m에 이를 수 있어요. 또 모든 물고기 중에서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죠. 노란 가오리 사촌들과 달리 쥐가오리는 독이 있는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자갈기 해파리와 흰긴 수염고래가 가장 긴 바다생물 자리를 아직 뺏기지 않았지만 길이가 훨씬 더 길 수 있는 한 해양생물이 있어요. 멘탈플로스닷컴에 따르면 작은 불에 간 해파리는 촉수 등을 다 합치면 길이가 50m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해파리와 많이 닮았지만 실제로는 관해파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백, 때로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들의 긴 촉수는 유기체가 먹이 잡는 걸 돕고 침은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촉수 중 하나가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분해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물 주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떨어져도 이 촉수는 여전히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작은 불에 간 해파리의 침에 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하지만 만약 쏘인다면 그 부작용은 부푼 상처, 위경련, 심박수 증가, 그리고 배탈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긴 생물들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보기에는 확실히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샤스타사우루스는 현존했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예요. 이 포식자들은 약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놀라운 거구는 길이가 21m에 이를 수 있었고 무게가 75톤 이상 나갔어요. 즉 샤스타사우루스는 흰긴 수염 고래만큼 무거웠죠. 그리고 만약 이 생명체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면 7층 건물만큼 클 거예요. 이런 외관에도 불구하고 샤스타사우루스는 사실 크기에 비해 꽤 날씬했는데
늑골의 직경이 겨우 2m였어요. 여러분은 이 큰 녀석이 다른 공룡들을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파충류는 작은 물고기와 문어,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로 구성된 식단으로 살았어요. 알베르토 넥테스는 대표적인 수장용과인데 그 뜻은 이 해양 파충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에 작은 머리와 물속을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큰 지느러미 같은 팔다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물들은 7,600만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주변의 바다를 점령했어요. 이 바다 괴물의 길이는 11.5m에 이를 수 있었고 목은 그 길이에서 7m를 차지했죠. 목은 진정한 신기록을 세웠는데 무려 76개의 뼈가 있었어요. 인류에게 알려진 어떤 동물도 목에 그렇게 많은 척추뼈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긴 목이 필요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해저에서 조개를 모으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주요 먹이인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생 파충류는 위에 위결석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지름이 14cm나 됐죠. 틸로사우루스는 모사사우루스과에 속했어요. 약 8,500만 년에서 8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얕은 바다를 지배했었죠. 거대한 포식자였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의 길이는 13m에 달했어요. 좁고 유체역학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먹잇감을 때리고 기절시키는 데 썼던 뭉툭하고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몸은 민첩한 지느러미와 조종할 수 있는 지느러미로 장식된 긴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틸로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었고 먹이는 물고기, 거북이, 그리고 작은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사사우루스 수장용,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프탈모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선사시대 파충류는 쥐라기 후기에 번성했고 전 세계 바다에서 살았어요. 뉴다이너소어닷컴에 따르면 오프탈모사우루스의 몸무게는 약 2,722kg이었고 약 4.9m까지 자랐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벨루가 고래와 거의 비슷한 길이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볼 기회가 생기기 전에 멸종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화 같은 큰 눈과 돌고래 같은 이목구비가 꽤 귀엽기 때문이죠. 물론 오프탈모사우루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시험해 본 거예요. 모사사우루스는 약 6,600만 년 전에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실로 거대한 포식자예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어떤 표본들은 길이가 15m 이상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은 모사사우루스를 그 시대의 가장 큰 해양 육식동물로 만들어요.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양쪽 턱에 두 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장식된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악어처럼 생긴 머리였어요. 중요한 건 모사사우루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그 모든 이빨과 더불어 특별한 걸 갖고 있던 이유죠. 입천장에 뼈에 고정된 익상 이빨 말이에요. 이게 사냥하고 먹이를 잡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스틱소사우루스는 수장용과에 속했고 약 8,500만 년에서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공룡을 언뜻 보면 이들을 바다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엄청난 실수일 거예요. 스틱소사우루스의 길이는 약 10.6m였지만 그 길이의 4.8m 이상은 긴 뱀처럼 새긴 목이 차지했어요. 비교적 작은 몸집이었고 무게는 약 4톤이었어요. 입에는 물고기를 잡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소화에 도움을 주었던 배에 있는 위결석이라고 불리는 200개의 작은 돌들 덕분에 먹이를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시에 일부 과학자들은 스틱소사우루스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찾아 해저로 가라앉기 위해 이 돌들을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시와 비슷하네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소름 끼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울까요? 40m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발밑을 특히 조심하세요. 아, 깜짝이야. 모래 속에 반쯤 감춰진 저 무서운 얼굴은 뭐죠? 바로 북방 스타게이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모래에 몸을 묻고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 무서운 물고기는 전기 충격으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수면 아래 70m까지 더 깊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부은 것 같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아요. 큰 입 배도라치예요. 처음엔 해롭지 않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자극받지 않으란 말이죠. 이 동물은 동요하면 엄청나게 큰 입을 벌려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방어 전술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에요.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생물은 얕은 물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 깊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왕좌의 게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다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이 생물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고 유연한 발을 꿈틀거리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몸체는 단단한 탄산칼슘 껍질에 의해 보호됩니다. 뱀 불가사리라고도 불리는데 작아서 구석, 균열, 바위 틈새에 잘 숨습니다. 훨씬 더 깊은 600m에서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건 진짜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생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01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큽니다. 이 오징어의 눈알은 축구공 크기예요. 오징어 자체의 무게는 27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약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으스스해 보이는 동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약간 빨갛고 작은 편이고 길이는 30cm 이하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오히려 유순해 보이거나 그냥 무관심해 보이네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 오징어인데 마치 촉수가 달린 우산처럼 보여요. 먹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으로 약 1000m 깊이에서 쿠키커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물은 기생동물이에요. 큰 물고기, 돌고래, 고래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죠. 그런 후에 깔끔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해서 쿠키 크기의 살점을 잘라냅니다. 이 무섭게 빛나는 동물은 51cm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바다의 약광층에 삽니다. 수심 1000m에서 빛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이한 모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러라이피쉬는 투명한 머리와 매우 민감한 원통 모양의 두 눈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물고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수심 약 1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언가 축 처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롭피쉬는 뼈나 근육이 없어요. 젤리 같은 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롭피쉬는 매복 포식자예요. 보통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유난히 무서운 모습의 생명체가 보이네요. 마귀상어는 코로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 생물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상어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1500m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어를 만날 수 있어요. 주름상어는 초대형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가미 가장자리에 빨간 주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생물의 끔찍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25줄의 이빨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총 300개나 된답니다. 상어는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속에서 떠다니기를 선호해요. 그러다가 뱀처럼 공격을 하죠. 갑자기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니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초대형 이빨로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보여요. 바로 1800m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심해 드래곤피쉬입니다. 물고기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섬뜩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다른 물고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깊이에서 또 다른 심해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입이에요. 그 덕분에
풍선장어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큰 먹이가 들어오면 위는 엄청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00m의 깊이에서 낚싯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형상의 환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체를 만나게 됩니다. 심해 앵글러피쉬예요. 이 동물은 특이한 등뼈를 가지고 있어요. 암컷의 경우에만요. 입 위로 돌출되어 있고 그 끝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는 일종의 발광성 살덩어리예요. 앵글러피쉬는 입이 너무 크고 몸이 유연해서 자신의 2배 크기 동물을 삼킬 수 있어요. 수심 2100m에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물고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교활한 동물이에요. 복부에 빛을 발하는 기관이 줄지어 있어요. 이 으스스한 생명체는 눈 옆에 번쩍거리는 플래시라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먹이를 찾고 잠재적인 짝을 유인합니다. 같은 깊이에서 거대한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며느리예요. 하지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쥐며느리와는 달리 적어도 길이가 51cm는 됩니다. 거대 등강류이고 실제로 쥐며느리와 연관이 있어요. 개, 새우와도 연관이 있고요. 이 생명체는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해롭지 않습니다. 다른 죽은 심해 동물을 먹고 살아요. 약 4000m 깊이에서 해저면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푹신푹신하다고나 할까요? 그건 좀비 벌레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물체들은 길이가 5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동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산을 생산하거든요. 이 벌레의 깃털 같은 모습은 마치 식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사실 이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 같은 동물의 단단한 뼈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그리드 아이 피쉬는 여러분을 기절초풍하게 만들 거예요. 이 생물은 머리 꼭대기에 크고 초록빛이 도는 타원형 판을 가지고 있고 전혀 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뼈막이 포식자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물고기가 목숨을 부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면 아래 5k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물고기예요. 그런데 3개의 길고 꼿꼿한 다리로 해저에 서 있어요. 아, 세발치예요.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물고기예요. 이 생물은 시력을 포기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먹이를 감지하려면 진동과 촉감에 의존해야 합니다. 먹이를 잡으면 입으로 직접 운반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얼굴 없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 떨어지는 외모의 이 생물은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몸 아래 부분에 있어요. 공식 이름이 페이스리스 쿠스크인 이 물고기는 한 세기 전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은 2017년이었어요. 수면 아래 10km 깊이에 도달하면 심해 해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생물은 얕은 물속에 사는 일반 해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해 해삼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포식자로부터 탈출해야 할 경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심해 해삼은 밝은 청록색이고 작은 발과 입을 둘러싼 족수를 가지고 있어요. 귀엽네요. 궁금한 점은 왜 이 심해 생물들은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입니다. 해저에서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수압과 먹이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어둠이 있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보죠.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셨군요. 알람 때문은 아니에요. 새벽 5시예요. 몇 초 후 여러분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2층에 살고 있어요. 누가 혹은 무엇이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창문 청소부요? 여러분은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창가로 가서 손을 뻗어 커튼을 잡고는 휙 걷어봅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문 밖에 작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정어리떼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나가면서 창문을 몇 번 두드렸던 것 같네요. 정어리가 너무 많아서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물고기가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문어는 촉수로 공기를 가르며 비구름을 만듭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웃집 지붕 위로 상어 2마리가 바다사자 4마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창문에서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고래 몇 마리, 아니 돌고래가 떼를 지어 창문을 지나 날아갑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TV를 켭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바다 생물들이 나는 법을 배워서 바다를 떠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선들은 바다, 해양, 호수, 강에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바다 거북이 땅 위를 기어다니네요. 몸을 떨면서 다리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새우떼도 여러분을 지나 날아가네요. 바다가 중력을 잃은 걸까요? 물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에 살고 있으니 해안에 가보기로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지니 물살은 잔잔하네요. 중력은 이상이 없는 듯해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계속 공중에 떠오릅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자연현상에 익숙해집니다. 물고기가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바다 생물은 대기의 중간층을 통과합니다. 하늘에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난 이후로 작은 새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은 살이 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통통한 갈매기, 알바트로스, 펠리컨, 독수리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비행기들이 비행을 멈췄고 배 여행이 증가했어요.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엔 생명이 없어졌어요. 많은 물속의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하늘로 이동했거든요. 사람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비가 오면 수백 마리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던 많은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도로와 도시로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 생명체들을 연구해 이들이 어떤 연유로 폐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고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어부들은 하늘의 물고기를 잡을 풍선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올가미를 날아다니는 고래에 던져 마치 거대한 말을 타듯 고래를 타고 다녀요. 착륙은 좀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이 높은 고도에 정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발견합니다. 대양의 해저에서 거대한 문어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은 이 문어를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착해서 이제 모두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장 깊은 곳의 수중동물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나가는 이 놀라운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먹이를 위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출을 두려워하죠. 어업회사들은 거대한 비행기를 사서 그물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안전하지 않죠. 고래가 갑자기 그 경로에 나타나 길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많은 도시에서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 밤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해파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해파리 속의 생물 발광 단백질 덕분에 네온색의 투명한 해파리는 하늘의 별과 섞여 빛이 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몇몇 해파리는 매우 독성이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파리에 매료된 나머지 손으로 만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하늘에선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은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습니다.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으면 이 잉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전기뱀장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호등에 충격을 줘서 길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지켜보느라 아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상한 신체 이상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귀 아래에 이상한 형태의 구멍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은 이게 무슨 증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자 중 한 명이 호수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가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폐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평생 육지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행복해합니다. 그 차가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인간의 몸은 적응을 해냈어요. 바닷속에 도시와 모든 시설을 지으려면 일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땅 위보다 바다 공간이 더 넓거든요. 1년 후, 인류는 바다로 완전히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 대신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쓰레기가 엄청나요.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죠. 이 새로운 거주 공간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던 거죠.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이 모든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톤의 쓰레기를 꺼냅니다. 물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네요. 쓰레기장이 육지에 등장합니다. 5년 후, 물은 더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 속에서 살지 않아요. 플라스틱은 모두 육지에 있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인류는 수중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군요. 사람들은 아가미를 잃고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바다 생물들은 다시 깨끗한 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쓰레기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바다의 거품입니다. 전등 번개가 대기를 흔들고 있어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두 괴물이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조짐이에요. 이 괴물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든 미치게 만듭니다. 거대하고 잔혹한 크툴루. 그리고 그 상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징어입니다. 그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르는 짐승이죠. 수천만에 달하는 선박 침몰의 원인이에요. 강력하고도 끔찍한 크라켄입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대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고요한 바다에서 고깃배를 타고 있어요. 물은 수정같이 맑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바다는 수평선과 하나가 됩니다. 육지는 어디에도 배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배 옆을 보다가 물속에 있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넓은 녹색 들판에 둘러싸인 거대한 검은 점 가운데에 떠 있어요. 이게 뭐죠? 물로 유출된 오일이 이렇게 이상한 색깔을 띠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원형일 수 있죠? 그러다 갑자기 그게 무엇인지 깨닫고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습니다. 그 검은 원은 거대한 녹색 눈 중심에 있는 눈동자입니다. 물속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여러분의 배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크라켄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괴물은 여러분처럼 작은 먹잇감엔 관심이 없어요. 크라켄은 수세기 동안 선박들을 침몰시켜왔고 대적할 만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해저에는 수천 척의 배가 가라앉아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크라켄은 진정한 도전을 갈망하지만 상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는 대왕고래인데 크라켄에겐 애완용 금붕어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메갈로돈도 이 촉수를 가진 짐승에겐 전투에서 쉽게 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거대한 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압력이 너무 높아서 거의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크라켄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크라켄은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합니다. 여기 깊은 바다 표면 아래에는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지어진 고대 도시 르리에가 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크툴루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고대 반신적인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툴루는 지구의 대혼란을 일으킬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꿈속에서조차 크툴루는 자신의 숭배자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끔찍한 짓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갑자기 크툴루의 잠은 방해를 받습니다. 누가 감히 무례하게 그를 깨우는 거죠? 크툴루는 해초로 뒤덮인 붉은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커다란 오징어를 봅니다. 크라켄은 마침내 대적할 만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즉시 크툴루를 향해 돌진하고 촉수로 괴물의 머리를 감쌉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크툴루는 해저를 강하게 밀어내면서 크라켄을 끌고 표면으로 돌진합니다. 가장 높은 마천루보다 더 큰 두 개의 거대한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옵니다. 파도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전투 현장으로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화가 난 크툴루는 크라켄을 공격했지만 끄떡하지 않아요. 번개가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구름을 휘젓습니다. 크툴루는 크라켄을 뜯어내려 하지만 오징어의 촉수는 녹색 괴물을 단단히 잡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포인트 니모로 향하고 있습니다. 칠레 해안에서 출항해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백 명의 선원들이 수십 척의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뿐만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무기를 실은 해군 함선들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영원으로 향합니다. 크라켄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크툴루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배들이 크라켄을 물리친 것을 돕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첫 선박이 육지에서 도착하려면 이틀이 걸릴 거예요. 크툴루는 마침내 크라켄을 뜯어내서 물속으로 던집니다. 오징어는 다시 공격하지만 크툴루는 족수를 잡고 오징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번개가 크라켄을 치지만 거대한 괴물에게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무언가에 홀린 선원들은 갑판 위에 서서 전투가 벌어지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밤에 그들이 잠이 들면 고대 도시 르리에에 대한 같은 꿈을 꿉니다. 도시 중앙에는 이상한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크툴루가 왕좌에 앉아 추종자들을 부릅니다. 밤낮으로 괴물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점들이 그들 주위에 모입니다. 배들이 도착했어요. 크라켄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크툴루는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크라켄도 나름대로 작전이 있습니다. 크라켄이 그동안 그저 재미로 선박을 침몰시킨 건 아니었어요. 종종 크라켄은 어망에 걸린 수천 마리의 해양 생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바다 여기저기에서 온 그 자손들이 크라켄을 돕기 위해 옵니다. 거대한 문어, 대왕고래, 백상아리, 전기뱀장어 등 모두 적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잠수함을 덮치고 뱀장어들은 전기방전으로 선박의 엔진을 끄고 있습니다. 갑자기 크라켄이 물밑으로 잠수합니다. 포기한 걸까요? 겁을 먹었네? 그건 아닐 거예요. 크툴루는 바다를 내다보고 오징어 공격하기를 기다립니다. 크라켄은 싸우는 사람들과 물고기들 밑에서 헤엄칩니다. 족수를 비틀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제 배들은 끝장났고 크툴루는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크라켄은 강한 동물이지만 결국엔 동물인 반면 크툴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합니다. 비록 악랄하긴 하지만요. 크라켄이 바다 괴물이고 일단 육지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크툴루의 고함이 하늘을 뒤흔듭니다. 번개가 바다에 내리칩니다. 물이 끓어오릅니다. 고대 도시 르리에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요. 물이 필요해요. 오징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크툴루와 싸우지만 물 없이는 금방 지게 됩니다. 크툴루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잠이 깬 크툴루는 예언대로 세계의 모든 곳을 파괴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성 데이터 덕분에 세계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괴물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이 고안되었습니다. 전투기가 현장에 진입하여 크툴루를 공격합니다. 괴물이 두 팔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구름이 몰려들어요. 구름 속에서 전기 방전이 번쩍이고 수백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전기가 사라집니다. 제트기에 탑재된 전자기기도 포함해서요.
전투기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신화 속의 야수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게 뭐죠? 인공위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수십 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툴루는 포인트 니모가 우주 파편의 쓰레기 매립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하죠. 현재 수백 개의 위성이 고대 도시에 떨어지며 괴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크툴루는 도시와 함께 물속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년 동안 다시 잠을 자기로 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크툴루의 마음을 조정하는 능력은 전투의 목격자들이 본 것을 모두 잊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다시 바다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크툴루는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GPS에 이 좌표를 입력하면 포인트 니모가 표시됩니다. 1997년 해양학자들은 바다의 깊숙한 곳에서 신비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블룹이라고 불렸고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크툴루의 존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블룹은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면 크툴루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가장 먼저 몸 주위가 약간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마치 부드럽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담요를 옮길 힘을 내요. 눈을 뜨니 이상해요. 어떤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눈을 비비고 싶은데 손 대신 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겁에 질린 것과 크라켄으로 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어 볼까요? 며칠 동안 존재에 관한 공포, 당혹스러움, 그리고 완전한 광기를 겪은 후에 마침내 진정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가장 무서운 해양 괴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자, 그 무거운 담요는 수압이었어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깊이에서는 엄청나죠. 이걸 견딜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거기로 승용차를 가져가면 무거운 물의 무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크라켄이에요. 어떤 자보다 강하죠. 여러분의 몸은 이런 환경에서 붕괴되지 않아요. 두꺼운 탄력성이 있는 피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강한 근육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긴 파란 빛이 나요. 너무 깊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수압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망원경의 렌즈처럼 수면에서 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거대한 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 깊이에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야간 투시경 장치 같은 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수 있죠. 이 깊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무거운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죠. 몇 마리 물고기와 침몰한 배들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바다 생물들은 꽤 특이해요. 아귀들이 있고 온갖 모든 종류의 투명한 오징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선 대왕 오징어가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들에겐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해저 가까운 곳에서 노는 건 꽤 지루해요. 자고 먹는 게 다죠. 더 많은 간식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헤엄쳐가는 게 최선일 거예요. 올라오니 여러분 주변의 물이 더 밝아져요. 점점 더 많은 햇빛이 이곳으로 도달해요. 그리고 드디어 바다의 다른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거북이, 상어, 해파리, 문어, 가오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요. 해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요. 해파리는 신경 안 써요. 식사할 곳을 찾다가 물고기 떼를 발견해요. 좋아요, 여기 점심거리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재미로 물고기와 돌고래를 겁주면서 그곳에 머물러요. 촉수를 조절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10개나 있죠. 여러분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손에 있던 손가락들이 당국 규대만큼 커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은 촉수를 보잉 승객기만큼 길게 늘릴 수 있어요. 또 빨판도 있어요. 어떠한 생명체도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잡을 수 있어요. 촉수 덕분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먼저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강한 물줄기는 모든 물고기를 옆으로 밀어내요. 흰 긴수염 고래가 있네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선 강아지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영하고 먹고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을 겁주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좀 지루하네요. 그리고 얼마 오래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요. 밝은 햇빛에 눈이 거의 멀 뻔했네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요. 물이 조용해요. 바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앞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와, 돛이 달린 커다란 나무 배네요. 마침내 재미를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에 대해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향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꽤 무서워 보일 거예요. 그물에 걸렸어요. 얇아서 쉽게 뜯어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달려요. 이봐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엄청 작아 보여요. 어부들은 여러분에게 작살과 도끼를 던지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 가판에 족수를 하나 올려놓고 실수로 그걸 부러뜨렸어요. 배 전체가 성냥갑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네,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돌아서다가 실수로 배를 뒤집어요.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족수가 충분히 있어요. 모든 낚시꾼들을 잡았는데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익혀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다시 물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가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 배를 밀어내고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요. 하지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구한 선원들이 어떻게 거대한 괴물을 만나 살아남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줄 거예요. 모두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말할 테지만 아무도 여러분이 그들을 구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바다 깊은 곳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수도꼭지에서 싱크대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주변의 희미한 섬광을 봐요. 오, 흥미롭군요. 헤엄쳐 올라가 네오가 여러분을 깨웠다는 걸 깨달아요. 꽤 심각한 것 같아요. 하늘은 검고 파도도 엄청나요. 이 혼란 속에서 큰 배가 항해하는 게 보여요. 이 배는 여러분이 전에 봤던 것과는 달라요.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화물선이라서 돛이 없어요. 여러분이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탑승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채고 신호탄을 발사해요. 밝은 빨간색 불빛에 눈이 멀어요. 여러분이 촉수를 펼쳤고 실수로 배를 밀었어요. 배는 무겁고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기술이 발전한 것 같네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촉수로 배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탑승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해요. 거대한 괴물이 어둠의 심연 속에서 나와 그들의 배를 움켜쥐었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걸 보는 건 썩 기분이 좋지 않기에 헤엄쳐 떠나기로 해요. 기분이 상한 채로 해저 근처에 숨어 있어요. 알고 보니 크라켄이 되는 건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물고기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지만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여러분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점심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봐요, 크라켄씨. 제 말 들리세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서 겁에 질려 몸서리를 쳐요. 누가 그랬죠? 플라잉 더치맨에 대한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던 건가요? 방금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들었나요?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해합니다, 크라켄씨. 그러니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몇 분 후에 여러분은 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비행선을 봐요. 수면 위에 바로 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환상적인 건 가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과 동정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중 이상한 헬멧을 쓴 남자를 눈치채요. 안녕하세요. 이 텔레파시 장치 덕분에 당신과 대화한 사람이 저예요. 당신도 뭐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24세기예요. 사람들은 동물과 물고기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발명했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생물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뇌 활동을 감지했어요. 바로 여러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마침내 수세기 동안의 외로움이 끝이 났어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의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 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모두들 모든 널빤지를 모아 고쳐 태양을 향해 노를 젓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모든 선원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요. 태양은 찌는 듯이 뜨겁고 다들 기운이 없어요. 마실 신선한 물도 없어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상어와 크라켄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선원 중 한 명이 멀리서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섬에 도착해서 모래에 손을 쑤셔 넣어요.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와 야자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이상해요.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전에 이곳에 와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섬의 중심으로 이동해요. 섬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이 피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섬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요. 모닥불 외에 방문한 사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나무 위로 올랐고 물이 섬을 덮쳐요. 멀리서 물속에서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바다거북이에요. 지금까지 거대한 바다거북 등에 타고 있었어요. 물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선원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오두막을 짓고 불을 지펴요.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며 지평선에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내다봐요. 휴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요. 멀리서 여러분은 크라켄이 헤엄치며 거북이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에 비하면 크라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북이 등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이국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섬을 잘 보기 위해 나무와 덩굴로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요. 모든 걸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이 남긴 발굴 도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구멍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선 덩굴을 지나서 도선적인 지형을 넘어야 해요. 중요한 질문은 만약 이 섬의 바닥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면 이 구멍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거예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니 버려진 많은 도구들과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선원들을 불러 모아요. 모두들 장비들을 집어요. 또 다른 무서운 질문은 그들이 왜 이 장비를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여러분은 구멍을 내려가 바닥을 향해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이자 가장 큰 포식자였죠. 기록된 제일 큰 백상아리보다 3배 이상 더 길어요. 또 암컷은 수컷보다 약 2배 더 큰 걸로 밝혀졌어요.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다면 메갈로돈은 이빨로 건드리지 않고도 작은 차를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매그는 너무 크고 강력해서 천 적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무관의 바다의 왕이었어요. 이 범세계주의적인 생명체는 그때도 나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 유럽, 호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매그의 화석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모두들 남극 대륙은 건너뛰네요. 과학은 메갈로돈이 36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이름인 메갈로돈은 크다라는 뜻의 메가스와 이빨이라는 뜻의 오돈이라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그 이름에 걸맞았죠. 그 이빨 하나가 사람 머리 크기와 같아요.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그와 비슷한 더 큰 이빨을 가졌었죠.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대한 이빨만을 남겨두었죠. 바다의 약 80%만이 탐험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저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해도 매그와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처럼 상어들은 따뜻한 연한 해역을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짐승들에게 너무 추울 거고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는 그 밑에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제 메갈로돈의 출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백상아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물고기과에 속하며 아마도 거대한 샌드타이거 상어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주둥이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였어요. 모래상어는 크기가 거의 같은 두 개의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깔은 밝은 갈색이고 배는 하얀색이에요. 온몸에 모래상어와 같은 갈색 빨간 반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갈로돈을 화석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 무시무시한 걸로 생각하곤 했었죠. 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은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 그린 첫 그림이에요. 무서운 코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주둥이를 가졌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한 종류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히들 하는 오해예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메그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했었죠.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하여 메그의 먹이를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신들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메그 새끼들을 먹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이게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겐 메갈로돈이 먹이 사슬의 잔인한 사냥꾼 왕이었단 증거가 있어요.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타격용 공성 망치였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했을 거예요. 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죠. 놓치면 두 번째 라운드는 오래 걸릴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필적했어요. 백상아리가 어른 메그와 정면 대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음식을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메그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만이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하고 새로운 바다로 헤엄치면서 식량 공급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 메그를 뒤로 하고 더 추운 온도를 선호하도록 적응했어요. 메갈로돈은 굶주림 또는 빙하기 때문에 멸종되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현대의 황소상어에 더 가까웠어요. 짧은 주둥이, 납작한 아래턱,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해줄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족을 보살피는 녀석들이었어요. 몇몇 메갈로돈 보유구역이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우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모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메갈로돈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들의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식습관 때문에 상어들은 정기적으로 이빨을 잃었어요. 일주일에서 2주일마다 한 세트의 치아를 잃죠. 일생이면 4만 개에 달해요. 치아 요정으로부터 돈을 엄청 받았겠어요. 이 때문에 메갈로돈의 이빨은 계속해서 해저로 떨어졌죠.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그게 상어의 뼈대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서 이렇게나 많은 이빨들이 남아서 화석화된 거예요. 메그 이빨에 대한 첫 발견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 발견자들은 메그의 이빨이 고대 뱀 생물들의 석화된 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걸 혀돌이라고 불렀어요. 꽤 멋졌겠지만 메갈로돈은 공룡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메갈로돈은 훨씬 후에 왔어요. 가장 오래된 메그 화석은 2,3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딱 집어 알아내긴 어려워요. 어쨌든 아직 달력이 발명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인간이 진화하기도 전에 멸종됐어요. 최초의 인간을 칭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약 25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 상어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고래의 개체수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고래는 훨씬 적을 거예요. 또 고래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새로운 방어적인 움직임을 배워서 사냥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매일 약 12톤의 음식을 먹은 걸로 추정돼요. 크라켄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인 대왕 오징어예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큰 오징어죠. 그리고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거예요.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갖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있는 단단한 근육은 탈출이 불가능해요. 크라켄은 배를 두 동강 내거나 그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최악인 점은 크기예요. 옛날 선원 이야기에 따르면 그 크기는 거의 축구장 10개 정도라고 해요.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라켄 전설에 따르면 이 괴물이 너무 커서 선원들이 그걸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 했어요.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런 야수를 물리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크라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자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세계의 모든 바다에 모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식지에 크라켄의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개체수가 견고하게 증가할 거예요.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할 거고, 그래서 다른 큰 바다 동물들의 수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흰 긴수염고래, 백상아리, 다른 거대한 오징어,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질 거예요. 크라켄은 두 종류 속에 속해요. 이 종에는 오징어와 문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들이죠.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고 절대 야외에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깊은 물에서 살고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오징어의 눈은 정찬용 접시만 해요. 이것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죠. 비슷하게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가 크라켄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리 좋진 않죠. 1857년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대왕 오징어 자네들이 바하마에서 발견되었고, 그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 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 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 간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 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 아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오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씨 엔젤.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ong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 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조름. 바다조름은 길이가 2.2m이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펜이나 깃털펜처럼 보여요. 그 유사성은 이 동물이 바닥에 고정시키는 물로 채워진 둥근 모양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페르시안 카펫 플랫웜. 이 생물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정말 카펫처럼 보여요. 길이는 10.2cm에 불과해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웜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을 권리를 두고 싸웁니다. 홍학혀 바다 달팽이. 관광객들은 이 특별한 달팽이를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실 껍데기 색깔은 탁하고 다채로운 연조직 밑에 숨겨져 있어요. 산호의 부드럽고 독성이 있는 부분을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소를 저장합니다. 공룡시대에 온 선사시대의 생물 같아 보이네요. 이 무서운 동물은 돌묵상어라고 불려요. 12m까지 자랄 수 있죠. 지난 160년 동안 보고된 건 이 중 오직 3마리 뿐이에요. 마지막 목격은 2015년에 있었고 그 전은 약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상어들은 맛있고 좋은 해산물 저녁을 먹고 싶을 때 새우나 다른 작은 갑각류와 같은 작은 동물을 걸러내기 위해 가끔 수면 위로 떠올라요. 하지만 표면에 충분한 먹이가 없으면 거의 1000m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위성 꼬리표를 사용해 발견했죠. 잡았다! 여러분이 술래예요. 이제 돌묵상어는 좀 더 따뜻한 물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죠. 하지만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는 표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그렇게 희귀하진 않지만 얼마나 큰지 신기할 정도예요. 해파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동물이죠. 총 길이가 36m에 이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긴 흰긴 수염고래보다 대략 7m 더 긴 거예요. 해파리에게는 70에서 150개의 촉수가 있어요. 그리고 촉수에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신경독이 모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종류의 해파리를 마주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해파리가 해안 근처에선 거의 안 살고 넓은 바다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자갈기 해파리는 표면 20m 이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작은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몇몇 다른 종류의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촉수를 사용해서 세트 메뉴를 낚아챕니다. 안녕? 감자튀김도 먹을래? 거대 유령 해파리는 바다의 미드나잇 존의 어둠과 심해에서 나타나요. 햇빛 차단용 모자 모양의 머리는 폭이 1m가 넘어요. 이 머리는 길이가 10m에 이르는 리본 같은 4개의 구안을 달고 있어요. 이 꽤 희귀한 생물은 구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불쌍한 동물을 잡죠. 거대 유령 해파리는 오렌지색 머리에서 나오는 주기 펄스로 물에서 스스로를 나아가게 해요. 칠흑 같은 깊은 곳에서 이게 희미하고 신비롭게 빛나죠. 이건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대양에서 삽니다. 아마 북극은 너무 추워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한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상갈치를 드래곤피쉬나 바다뱀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약 8m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긴 경고러예요. 그리고 1000m의 깊이에서 살아요. 산갈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넓은 바다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 보냅니다. 수면 위로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은 한은 말이죠. 길고 빨간 등 지느러미에 노처럼 생긴 배 지느러미를 가진 리본 모양의 빛나는 은색 생물이에요. 몸에는 비늘이 없고 매우 얇아요.
이 물고기는 약 9m까지 자랄 수 있고 300km의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상갈치는 어둡고 무서운 환경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주름상어는 분명 세상에서 아주 끝내주게 생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어디선가 이걸 본다면 아마도 공룡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나 싶을 거예요. 네, 주름상어는 뿌리가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생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화석은 2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주름진 아가미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죠. 주름상어는 이름에 상어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히 뱀처럼 구불거리면서 뱀장어와 비슷하게 헤엄쳐요. 입이 무시무시하죠. 백상아리의 입과 비슷하게 25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지창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어디 더 가까이 와보라고? 연구원들은 19세기에 이 생물을 발견했지만 사람들은 이 상어를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럴만도 한 게 보통 120에서 1280m 사이의 깊이에서 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주름상어는 오징어를 통째로 삼켜 먹이로 삼습니다. 이 긴 턱은 주름상어가 입을 더 크게 벌려 자기 몸 전체 길이의 절반만큼 긴 동물을 삼킬 수 있게 해줘요. 고블린 상어는 아주 희귀합니다. 연구원들은 120년 동안 50마리 미만의 고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코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꽤 무서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뭔가를 잡고 싶을 때 턱 전체를 바깥쪽으로 내밀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바닷속 어두운 심연에 도사리고 있을 때 고블린 상어는 꽤 맛있어 보이는 작은 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이 위험한 동물은 오징어 쪽으로 다가가요. 그 불쌍한 생물은 포식자를 발견하자 잽싸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상어가 이미 입 밖으로 턱을 7cm 내밀었어요. 턱은 상어가 펼칠 수 있는 피부의 덮개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블린 상어가 느린 동물이라서 먹이를 쫓는 게 꽤 어려운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죠. 점심을 다 먹은 후 고블린 상어는 턱을 다시 입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헤엄쳐가요. 고블린 상어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살아요. 많은 다른 상어종들처럼 혼자 수영하는 걸 선호하죠. 여기 아주 거친 피부를 가진 은색 생물이 있어요. 개복치입니다. 총 길이가 거의 3.3m에 달하는 친구죠. 몰라라고도 불려요. 개복치는 모든 경고러 중에서 가장 무거워요. 사람들은 가끔 이 기괴한 모습 때문에 이걸 헤엄치는 머리라고 부릅니다. 이 생물들은 전혀 자라지 않는 뒷지느러미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이 성숙해지면 그냥 접혀서 둥근 방향타 모양을 만들어요. 개복치는 어딘가 어설픕니다. 옆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지느러미의 도움으로 움직이죠. 이 해양 거주자는 혼자 사는 생물이에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과 해파리를 먹어요. 점박이 수염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예요. 3m 이상 자랍니다. 몇몇 친척 상어들처럼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만 대부분 밤에 아무 낌새도 없이 헤엄치는 동물을 잡는데 꽤 뛰어나요. 이 동물은 공기구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아마 다들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 납작한 몸과 큰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는 수중 지형에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숨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 상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돼요. 이 상어의 영어 이름 워비공은 카펫 상어라는 의미예요. 보통 산호초 아래 해저, 모래바닥, 교각 아래에서 살아요. 사람들은 납작한 몸을 겨우 덮을 정도로 얕은 물에서 이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블로브피쉬는 이빨과 뼈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룸메이트가 있었죠. 이것들은 해저에서 퍼올린 동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또 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고 있죠. 이게 보통 심해 생물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수면 가까이 헤엄치는 동물들만큼 많은 식량이 없어요. 대신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주는 특별한 신체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블로브피쉬가 사는 깊은 곳의 압력은 지표면 압력의 120배예요. 그래서 이 괴상한 생물은 표면으로 끌어올릴 때만 이상한 젤리 같은 덩어리 같아지는 거예요.
이곳의 압력은 몸을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붕괴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화이트 마진 스타게이저는 바다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블로브피쉬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물고기는 모래 속에 몸을 숨기는 데 사용하는 위로 향한 입과 함께 머리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모래에서 눈만 튀어나온 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작은 동물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쉬고 있죠. 목표물을 향해 엄청나게 빠르게 말 그대로 밀리초 이내에 돌진할 수 있어요. 이게 개, 물고기 또는 다른 작고 운 없는 동물을 끌어당기는 물속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또 다른 전략은 독을 쓰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다른 동물을 잡고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깨뼈에 독이 있는 척추를 갖고 있어요. 비록 전기뱀장어와는 관련이 없지만 화이트 마진 스타게이저는 50볼트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야! 세기의 또 다른 싸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링에 들어갑니다. 메갈로돈입니다. 이 상어는 약 2300만 년에서 300만 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역대급 궁극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선수가 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둔클레오스 테우스예요. 약 3억 5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 가장 큰 물고기였죠. 이 생물들은 전 세계를 헤엄쳐 다녔고 갑옷을 두른 머리와 강력한 턱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메갈로돈은 역대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고대 상어의 사냥 전략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생물들이 귀신같이 상대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중요한 장기를 치고 빠르게 적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가끔 이 고대 상어들은 큰 바다 생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지느러미를 겨냥하기도 했어요. 그게 더 큰 상대들을 방어 불가한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메갈로돈이 사용한 또 다른 전술은 공성망치 접근이었어요. 이 거대 상어는 고래와 충돌해 도망칠 기회를 없애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성과 전략이 메갈로돈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어요. 하지만 바다에는 예를 들어 고래처럼 그들보다 훨씬 큰 생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그는 그들에게 달려들 용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둔클레오스 테우스의 경우 비장의 카드는 강력한 턱이었어요. 보통 이 물고기는 더 작은 동물을 향해 헤엄치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거대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다가오는 먹잇감이 물과 함께 안으로 당겨지겠죠. 찰리야 잘가. 이 생물이 성숙해짐에 따라 턱 모양도 변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는 크고 부드러운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단단한 것들을 물어뜯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둔클레오스 테우스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바다 생물 혹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바다 동물을 씹기 시작했어요. 징소리가 들리나요? 우리의 바다 괴물들이 직접 대면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광활한 물에서 둘은 우연히 마주칩니다. 메갈로돈이 상대방을 먼저 알아차려요. 상어는 둔클레오스 테우스의 강력한 갑옷에 맞서 공성망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자 해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하지만 둔클레오는 충돌을 피해요. 메그가 돌아서면서 둔클레오스 테우스는 상어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얻게 돼요. 순식간에 강력한 턱이 상어 지느러미를 물어요. 아야! 하지만 이 물고기의 뼈판은 메그의 두꺼운 피부를 물어뜯기에는 너무 짧아요. 메갈로돈은 둔클레오스 테우스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한 꼬리를 비틀고 흔들기 시작해요. 마치 로데오 같아 보여요. 둔클레오가 강력한 한 방을 맞고 잠시 기절했어요. 메갈로돈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몸을 돌려요. 몇 초 후 거대 상어는 엄청난 턱을 벌리고 한 입에 싸움을 끝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메갈로돈은 자신이 바다 세계의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상어는 더 강한 상대를 찾아 방황을 계속해요. 채널 고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의 싸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좌코너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습니다. 그녀를 티리안나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약 7천만 년 전에 존재했고 오늘날 북미 영토의 진정한 여왕이었죠. 우코너는 바다의 악몽인 메갈로돈입니다. 이건 메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종은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이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이자 그 당시에 슈퍼 포식자였어요. 비록 우리 티라노가 가장 큰 종은 아니지만 티리안나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상대의 크기를 봅시다. 메갈로돈의 크기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잔해가 이빨과 척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어의 실제 크기에 대한 추측만 하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티라노보단 커요. 그래서 크기 범주에서 메갈로돈은 티라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거대한 상어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어떨까요? 티리안나는 덩치가 크고 서투른 것 같아요. 하지만 티라노는 거대한 꼬리 덕분에 균형이 잘 잡혀있고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세요. 분명 다리 운동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듯하죠? 메갈로돈은 분명히 수중세계에서 최고의 포식자였어요. 크기와 질량뿐만 아니라 지능 덕분이죠. 과학자들은 고래의 잔해에서 메갈로돈 이빨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메건이 먹이의 가장 약한 곳을 겨냥했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죠. 메갈로돈의 희생자였던 다른 유해들은 뼈골절이 많았어요. 그건 그녀가 몸무게를 공성망치로 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암시해요. 그런 50톤의 공성망치는 콘크리트 벽도 쉽게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어는 두 개의 주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공성망치와 궁극적인 터킹. 하지만 티라노의 무기는 훨씬 더 광범위해요. 메갈로돈처럼 그 종 중에서 가장 강한 터킴을 가졌고 또 공성망치도 썼어요. 비록 무게가 매그의 무게만큼 나가진 않았지만 티리안나는 훨씬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충격은 상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게다가 꼬리로 칠 수 있었고 엄청난 다리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둘 수도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티라노의 무기가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점수는 공룡에게로 가요. 관객 공감상이에요. 티라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룡이에요. 영화, TV 시리즈, 만화, 비디오 게임, 저의 최악의 악몽, 심지어 우표와 밈에도 등장했죠. 그리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해골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요.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죠.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만 볼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유명한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티라노로부터 탈출했어요. 우선 공룡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티라노는 시력이 뛰어나요. 사실 인간보다 13배나 더 선명하게 보죠. 반면에 메갈로돈은 진짜 악마의 명성을 갖고 있어요. 메갈로돈이 어선을 파괴하는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여전히 가장 좋아하고도 두려워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남은 유해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인스타그램의 티렉스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티라노가 점수를 땁니다. 징소리가 나고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걸 의미하네요. 이 두 포식자는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만나요. 메갈로돈은 대부분 깊은 물에서 살았지만 때때로 해변 근처에서 사냥하기도 했어요. 티라노도 이 지역에 있었고 이제 두 포식자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에서 메갈로돈은 훨씬 더 느려지고 티라노는 무는 걸 쉽게 피해요. 하지만 티리안나는 몸 때문에 물에 잠수할 수가 없어 상어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티라노는 더 얕은 물로 퇴각하기로 해요. 메갈로돈 메간